네, 안녕하십니까.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안 당하고 또 임대차 보증금 안 떼이는 비법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부터 종료한 후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강의 다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기승하고 있고요. 또 임대차 보증금을 또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하기 전부터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체결할 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체결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하나씩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양력 말씀드리면요.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네, 사법고시를 이제 합격하고, 부동산법 법학 박사, 그다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벤 파트너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법인은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네 군데 사무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임대차 목적물을 좀 지금 알아보신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단순하게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은 또 직접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셨든지 간에 이 내가 마음에 드시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임대차 목적물에 관심 있다. 여기에 내가 뭐 상가든 여기 주택이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어떤 결심을 서셨을 때 반드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등기부등본만 믿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는 정말로 공인중개사 분들도 속거나 예를 들면 뭐 임대인이 가져다 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중개사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하루가 다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봐야 된다.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하느냐? 인터넷 등기소라고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치면은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누구나 간단하게 인터넷만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내가 직접 내 돈을 들여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신다. 만약에 어려우시면은 법원을 같이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법원에 등기소가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주소를 이제 보여주면은 등기소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 1,000원 정도면 충분히 발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가지고 건물 정보가 어떤지 지금 그 주소,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들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등본상이에요. 저당권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즉 그 목적물이 경제적 가치가 이미 그만큼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정하실 때 가치에서 저당권 금액을 다 빼야 됩니다. 다 빼고 그 다음에 또 이미 거기 압류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가지고 건물의 정보와 소유자 등, 그 다음에 또 뭐 담보물건들이 설정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되 내가 직접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인터넷 또는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셔야 된다.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뭐 아파트가 좀 뭐 호실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중에 한 군데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 예를 들면은 통상 빌라 같은 거 뭐 2, 3층짜리 건물에 여러 군데 이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단칸방이든 아니면 안방이든 안채든 2층이든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에 여러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집주인,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이 집에 임대차 보증금 나보다 지금 선순위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냐 이를 파악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집주인이 또는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이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보다 후순위로 이제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서
그 배당금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든지 간에 또는 선순위 임대차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다 먼저 받아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받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돈을 임대차 보증금을 뭐 1억 건다, 5천 건다, 1,000만 원 건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 가치에서 나보다 먼저인 것들을 다 빼야지 그 건물의 실제 가치가 지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 나보다 먼저 들어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등본상 이미 공시되어 있는 나와 있는 나보다 선순위 물건이라든지 다른 권리들을 다 확인한다. 두 번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는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는 방법은 임대인에게 다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있다면 공인중개사한테 다 확인해달라 하든지 그것도 믿기 어려우면 직접 내가 이제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더 이제 확인해 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은 임대인이 월세가 아니라 전세금 예를 들면은 뭐 안방에 안채에 전세금을 5천만 원 받았어요. 예? 그래 놓고서는 이것을 그냥 월세라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 앞에 그냥 저기 보증금 한 500만 원에 50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한테 만약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속아가지고 충분히 내 보증금 확보되겠구나 하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건물들을 관리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해서 보증금을 우리한테 받고 그것을 다시 혼자서 유용하게 되는, 쉽게 말하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결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하셔가지고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이 건물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상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할 사항은 건물 표제부에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라 해가지고 주소와 면적, 동호수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내가 들어갈 곳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곳이 이 등기부등본상, 임대차 계약서상 쓰일 것들이 건물 표제부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목적물을 기재하고 몇 호라고 기재했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는 그 내용과 등기부등본상의 건물 표제부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등기부등본상에 예를 들면 A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만약에 주소를 적으시고 가동, 어떤 빌딩 가동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같은 것들을 부여받음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내가 이제 대항력을 갖춰가지고 그 건물이 경매됐을 때 우선 면제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즉 임대차 계약서 상에 또는 주민등록 상에 그 주소와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면적, 동호수가 반드시 일치해야지만 그것이 유효한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면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건물 표제부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과 임대차 계약서에 적히는 그 임대차 목적물의 사항이 반드시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확인을 하란 말은 건물 표제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임대차 계약서에 그대로 매칭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확인했으니까 맞네 이게 아니라 건물 표제부상에 나와 있는 동호수, 가동인지 1동인지 A동인지 아니면 101호인지 아니면 A-1호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것과 임대차 계약서가 일치해야 된다. 아시겠죠?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차 목적물을 쓰실 때 거기에 써놓는 것과 등기부등본상의 표제부에 나와 있는 것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과 내 주민등록하는 주민등록이 일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을 하고 나서 주민등록을 떼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집 주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과 뭐가 일치해야 된다?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된다. 아시겠죠? 반드시 중요합니다. 예,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냥 이제 내가 소유자로 하는 사람입니까? 법적으로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남편 거예요, 아내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임대인 란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소유자를 확인하시란 말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확인하시란 말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든 자식이든 아니면 회사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을 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은 그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회사다. 회사인데 내가 사장입니다. 이거 내 회사입니다. 내 혼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임대인란에 회사를 적지 않냐고 그 개인 홍길동을 적었다. 그러면 유효한 임대차 계약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란에 반드시 소유자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임대차 계약서상에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 즉, 예를 들면 공유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부부 2분의 1, 2분의 1씩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2분의 1, 2분의 1 되다 해서 남편 2분의 1, 아내 2분의 1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란에는 반드시 그 둘 중에 한 명만 기재해서 내는 게 아니라 임대인란에는 부부 2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남편, 아내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결과적으로 뭐예요? 무조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은 부부든 자식인 회사든지 간에 다 묻지 않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된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일치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된다. 자, 또 한 가지 특별하게 요즘 들어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 큰 어떤 통상적으로 좀 대출이 많이 일어나는 건물을 지을 때 토지 건축주가 돈을 은행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빌리면서 자기 명의로 해두지 아니하고요. 그 담보대출을 갚기 전까지 토지든 지어지는 건물이든 이것을 신탁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무궁화 신탁, 한국 신탁, 여러 신탁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자 갑이었다가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A에서 B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 소유자는 이제 등기부등본상 삭선이 되는데 신탁에 있어서는 삭선이 안 돼요. 지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탁하고 수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돈을 다 갚게 되면은 이 소유권을 다시 이 사람은 신탁자에게, 즉 건축주에게 넘겨줘요. 다시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등본을 떼보게 되면은 신탁자 홍길동 건축주 우리가 아는 그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수탁회사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자 수탁자. 그러면 이 신탁이라는 게 있을 때의 대외적인 소유자는 누구냐? 바로 홍길동 개인이 아니라 두의 신탁에서 넘겨받은 이 신탁회사입니다. 무슨 투자 신탁, 무궁화 신탁, 한국 투자 신탁, 무슨 신탁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신탁인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신탁자와 해야 됩니까? 수탁자, 수탁회사와 해야 됩니까? 이 수탁자, 무슨 신탁회사와 해야 됩니다. 그냥 그거 내 건물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회사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임대차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관계, 수탁관계 있을 때 현재 수탁되어 있는 무슨 투자 신탁회사 그 회사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고 임대차 보증금도 어디에 넣어야 된다? 신탁자한테? 아니죠.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인 수탁자한테 넣어야 됩니다. 수탁자 계좌로.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신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가지고 신탁자 개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상에 돈도 신탁자한테 보내가지고 그 돈이 이제 사실상 유야무야 되는 경우,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수탁회사는 나는 모른다. 그 사람하고 무관하고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임대차 계약 아닙니다. 나가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소유자하고 체결을 한 게 아니잖아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신탁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무슨 신탁회사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셔가지고 반드시 등기 관계를 확인하시고 신탁 수탁 관계에서도 역시 현 단계에 있어서의 수탁자가 소유자다라고 하시면서 그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 예,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 소송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등기부등본상 나와 있는 권리관계,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압류나 가처분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라는 거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즉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내놓고 나중에 경매에서 자기 돈을 찾아갈 거예요.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은 뭐냐면은 어떤 누군가가 가처분을 해놓고 그 목적물을 가져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임대차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 저당권은 뭐냐? 아까 목적물의 가치라고 그랬죠, 그죠? 자, 1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저당권이 예를 들면은 채권 최고액이 5억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일단은 5억을 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내가 보증금을 넣고 들어갈 때 내 계산을 하잖아요. 10억짜리 건물에 내가 1억 원짜리 보증금을 넣고 들어간다. 뭐 괜찮겠죠. 10억짜리가 나중에 그 임대인이 돈을 못 준다 하더라도 경매되게 되면은 7억, 8억 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 1억보다 훨씬 밑에 높게 있기 때문에 1억 확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건물이 이제 5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저당권이 4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얼마예요? 1억, 1억. 맞잖아요. 5억에서 4억을 빼면 1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1억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5억 가치가 5억이고 저당권이 4억인데 이 1억이 그대로 보존되느냐 아니잖아요. 이 5억 원짜리 그 건물이 경매로 갔을 때는 5억 원이 4억 원이 될 수도 있고 3억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확인하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목적물의 가치를 판단하실 때 있어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만약에 지금 내가 1억 원짜리를 들어간다 치면은 일단은 저당권 빼고 최소한 2, 3억 원 이상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좀 있는 게 좋으니까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시세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경매 가치가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근접한 쪽으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많이 안 올리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렸죠. 등기부등본상에 나 있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나보다 그 주택에 나보다 먼저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또 다 빼야 된다. 저당권 다 빼고 실질 가치에서 저당권 다 빼고 또 나보다 먼저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다 빼고 그것이 현재 건물의 가치다. 여기서 이 건물이 경매되게 되면은 또 거기서 7, 80% 떨어진다. 까지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넣을 보증금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아시겠죠?